이전 영상들을 통해 좋은 디자인이란 벡터값, 즉 라이프 스타일이란 방향과 삶의 질이란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복잡한 가치를 벡터값을 가진 건축에 비유해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 고성과 같았지만 최근 그 내부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업데이트된 클래식을 보여준 메르세데스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며 안정적인 이득을 취하기보다 주류 계층에 대한 도전적인 반골 정신을 보여주는 BMW, 그리고 미래의 기술로 이루어진 판타지를 보는 것만큼이나 하이테크한 아우디를 어벤져스의 스타크 타워에 비유해 살펴봤고,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얘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렉서스를 일본의 현대 건축에 비유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럭셔리한 프리미엄 브랜드와 달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스마켓 브랜드들은 어떤 건축으로 비유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역시 우리의 호기심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 한국의 국가대표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일 텐데요. 그런데 플래그십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펴본 지난 영상들과 달리 현대는 그 플래그십을 특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래그십이 불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뀐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F 세그먼트인 에쿠스가 플래그십을 담당했지만 G90으로 세대 교체가 이뤄지며 G80과 함께 제네시스로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선 한동안 아슬란이 그 자리를 담당하더니 이마저도 인기가 워낙 저조한 탓에 단종되었고, 지금은 세단 라인업 중 그랜저가 가장 상위에 있게 됐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플래그십이 아닌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라 할 수 있는 소나타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나타는 비단 현대를 대표하는 차종인 것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패밀리 세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영향을 줬는데요.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소나타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준 자동차이고, 3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소나타라는 이름과 한국 중형 세단의 상징인 2리터 자연흡기 엔진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의 소나타에 비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패밀리카라고 부르기엔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을 지우기 힘든데요.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 소나타가 가진 패밀리 세단의 자리를 그랜저로 대체해 더 많은 이윤을 내려 한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소나타의 컨셉은 분명 가족적인 분위기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패밀리카들이 거쳐온 변화와 비교해도 소나타가 보여준 변화의 폭은 크다고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변화를 살펴보기 앞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익숙할 수 있는 사실을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지형과 도로 환경이 자동차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고석 포장이 많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라틴계 환경에선 자동차의 특성이 저속에선 부드럽게 진동을 거르고 고속이나 코너에선 탄력 있게 차체를 잡아줘 자유로운 하중 이동과 운전 재미를 가지도록 발전했다는 얘기나, 미국처럼 끝없이 이어진 직선 도로의 환경에선 코너링 성능이나 균형 잡힌 핸들링을 지향하기보다 푹신한 승차감을 가지도록 발전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나타의 디자인과 주행 특성을 포함한 컨셉이 이 정도로 변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도로 환경이 짧은 시간 동안 변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소비자들의 기호가 변했고 그에 맞춘 결과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또한 그리 설득력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형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한 가지 이론을 더하고 싶은데요. 어쩌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 건축으로 보는 자동차 디자인 시리즈를 기획했을 정도로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자동차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두 대상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하실 수 있지만 역사의 흐름과
지금의 자동차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의 시작은 바로 세계 1차 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던 이 주택난은 강대국인 유럽과 미국도 피해갈 수 없었던 공통된 문제였지만 그 해결책에선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정부가 나서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미국은 내 집 마련이란 키워드로 개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선 교외에 주택을 짓는 것이 중산층의 기준이자 로망이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도 늘어갔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국가 경제에 있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는 경향도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하니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은 미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주거의 안정과 대출금의 압박이 덜한 유럽에선 굳이 더 많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강제로 장기 휴가를 보내는 바캉스였습니다. 하지만 휴가 정책만으론 대출금의 압박으로 돌아가는 미국식 경제를 따라갈 순 없었고 결국 이 시기를 기준으로 미국은 유럽을 추월해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으로 이뤄낸 미국의 찬란한 경제 번영은 당연히 여러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산 집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한국에선 모두가 아시는 바로 그 아파트와 부동산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의 차이가 차를 대하는 자세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바캉스와 같이 여가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던 유럽에선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마치 또 한 명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신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차를 찾게 되고 그 덕분에 정체성이 뚜렷한 차들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짓거나 사야 하는 미국, 한국, 일본의 자동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당장의 집의 대출금과 부동산적 가치가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다음 차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환경에서 태어난 차들은 대체로 저렴한 가격과 이동수단으로서 도구가 되어줄 실용적인 탈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물론 유럽의 대표적인 자동차 폭스바겐도 실용적인 차를 지향하지만 미국, 한국, 일본의 자동차가 가진 실용성의 의미가 펑셔널에 가깝다면 유럽의 실용성은 대체로 프랙티컬의 의미를 지향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부동산 정책으로 높은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을 기록한 미국이기에 비싼 차 또한 많이 팔린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그렇듯 대출금에 묶인 라이프 스타일은 다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미국, 한국, 일본의 고급 차들은 하나같이 라이프 스타일이란 방향성보다 비싼 소재 위주의 막연한 고급스러움을 추구했는데요. 당연히 이런 차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게 되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사는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더 집중하게 된 것이죠. 마치 지금의 유럽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미국과 중국 시장을 지향한 자동차를 만들수록 정체성이 희석되고 대중성과 금융상품에 주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정체성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미국식 경제 성장은 앞서 언급했듯 일본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그 유명한 한국 아파트 신화의 기초가 됐는데요. 저는 이 아파트라는 건축이야말로 소나타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의 디자인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한옥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한옥은 그 가치를 떠나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문화라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부동산 신화가 만들어낸 아파트나 골목가의 주택 같은 평범한 곳들이기 때문이죠. 마치 사대주의에 빠진 것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는 화려하고 특별한 곳에 비유하면서 국산차는 평범한 곳인가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아파트나 소나타가 가진 평범함이야말로 그 어느 명품도 부럽지 않은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리미엄이나 럭셔리란 가치는 오직 소수의 상위 계층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그친다면 이 평범함의 가치야말로 더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어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를 비유했던 고성, 맨션, 펜트하우스와 같은 럭셔리한 건축 같은 자동차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대중화되고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이고 역설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수록 그 가치가 하락해 가고 있는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평범한 건축과 자동차의 존재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여줄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나타나 아파트는 이런 가치와는 상당히 멀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다지 미래를 생각한 디자인이라 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져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입차나 외국 디자이너의 작품보다 저렴하고 볼품 없어서도 아닌데요. 소나타와 아파트가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비싼 가격의 정당성을 럭셔리와 같은 허세로만 찾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아파트 분양 광고에나 있을 법한 공감하기 힘든 허세 가득한 문구들처럼 자동차의 높은 가격에 대한 설득력을 럭셔리라는 일관된 키워드로만 풀어내는 것은 그저 허영심을 자극하는 천박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평범함의 가치를 보여줘야 할 아파트나 소나타의 디자인이 오히려 더 수직적인 계층을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거부감이 더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부터 살펴보자면 이미 한국에서의 내 집 마련은 곧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것이 돼버렸고 다수가 아파트라는 규격화된 건물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선 방향보다 크기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사회는 어느 단지에 사는지와 어떤 평수에 사는지가 곧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됐음에도 그런 허세를 더 부각시켜줄수록 분양이 잘 되고 부동산적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이 분위기에 발맞춰 신축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럭셔리, 프리미엄, 프레스티지와 같은 허세 가득한 문구로 집을 포장하게 됩니다.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프리미엄인지 프레스티지인지 하는 가치가 왜 중심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것처럼 가족 단위의 생활 환경에 럭셔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이런 주거 문화에서 시작한 허세 가득한 분위기는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일례로 임대주택의 아이와 위화감을 조성하는 브랜드 아파트의 학부모에 대한 뉴스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런 환경에서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물이 바로 소나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나타를 소개할 때는 골드, 엘레강스, 럭셔리와 같은 말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하며 수직적인 라인업이 자리를 잡더니 결국 방향 없이 크기만으로 자동차를 판단하는 사회가 돼버렸고 아반떼는 작고 실용적인 차를 소나타는 그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가진 차가 되는 것이 아닌 아반떼는 소나타를 사지 못해 타는 차로 만들어버리고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 소나타는 타야지라는 마치 아파트를 얘기할 때 들어본 듯한 허세 가득한 문화가 반영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소나타마저도 그랜저를 사지 못한 사람이 타는 차가 된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소나타와 아반떼의 가격이 높아진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언급했듯 그 가격의 설득력을 고급화해서 찾으려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대중적인 차라 해서 반드시 저렴할 필요는 없고 비싼 가격의 설득력엔 고급화나 수직적 위계를 나누는 것 말고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마을의 건축처럼 크기나 럭셔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비싼 가격에 설득력을 만들고 있는데요. 디자인, 주행 성능, 내구성, 어떤 분야에서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보통 이상의 높은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폭스바겐이나 작지만 아이디어 넘치는 르노는 전혀 고급스럽지 않은데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고 대중적이면서도 자신만의 방향성과 가치를 보여주며 이에 공감하는 깊은 팬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현대에게선 신기하게도 이렇다 할 특징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데요. 물론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색무취를 지향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대의 경우는 특징이나 정치성을 발전시키는 성장보다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 생존하려는 모습에 가까워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명품이라 할 수 있는 가치와는 거리가 먼데도 비싼 가격의 정당성을 고급화해서 찾으려는 모습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허세로만 보였고 마치 한국의 아파트나 도시들처럼 어디서나 볼 법한 건축이나 길거리, 공원을 하던 대로만 만들어 놓고 말로만 세상에 없던 것이 나온 것처럼 주장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설계를 하며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저렴한 가격만큼 쉽고 강한 무기가 없는데요. 많은 경우에도 현실적이란 표현을 들먹이며 이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나라에서도 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존재합니다. 단순히 제도적 장치가 잘 돼 있어 돈을 쓰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의 디자인 능력 차이는 물론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경제 수준에도 멕시코, 브라질, 인도보다 설계의 깊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인한 영향으로 아파트와 자동차에 허세 가득해진 얘기만 만연할 동안 왜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해외의 거장들처럼 대중을 설득할 디자인을 해내지 못하고 현실에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왜 한국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거장이 된 스타 디자이너가 없는지를 소나타들과 함께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